몇 달 전에 세이코의 SPB253J1을 살펴보면서 만약에 세이코의 다이버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뭘 골라야 할까라는 주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저라면은 SPB253이나 제가 소장하고 있는 SPB143처럼 세이코의 첫 번째 다이버 시계 62마스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모델들을 고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만만찮은 반론도 있었습니다. 디자인의 독창성으로 보나 성취한 업적으로 보나 62마스보다 캡틴 윌라드가 더 낫지 않냐는 것인데요. 이 반론은 분명히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이번에 저희 채널에서 캡틴 윌라드 디자인을 재해석한 신제품 SPB301J1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캡틴 윌라드를 62마스 디자인의 시계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이 시계가 어쩌면 더 낫다고 판단될 수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마스가 낫냐, 캡틴 윌라드가 낫냐도 재밌는 주제이지만은 SPB 다이버 신제품에 새로이 적용되기 시작한 입체적인 다이얼의 결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세이코는 칵테일 타임 같은 드레스 시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이얼의 입체적인 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브랜드였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들의 장기를 다이버 시계까지 확장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번에 출시되는 세이브 디 오션 시리즈는 빙하를 테마로 해서 SPB297, SPB299 그리고 오늘 다룰 SPB301까지 내놓았습니다. 세이브 디 오션이라는 시리즈의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지만은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해양보호단체에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남다른 분위기와 퀄리티, 거기다가 공익적인 의의까지 갖고 있는 다이얼이 동가격대 경쟁자들을 누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SPB301J1 캡틴 윌라드를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위해서 캡틴 윌라드를 처음 착용하고 사용해보면서 가장 의외였던 건 편견과 다르게 이 시계 사이즈가 전혀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42.7mm의 케이스 직경은 물론 작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은 45mm에 육박했던 기존의 터틀 사이즈보다는 확연히 작고요. 42mm에 가까웠던 베이비 터틀 시리즈의 사이즈에 더 가깝습니다. 70년대의 원작보다도 2mm가량 작아져서 손목에 쏙 들어오는 시계가 됐습니다. 게다가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6mm로 외려 짧은 편입니다. 체감 사이즈는 수치가 시사하는 바보다 많이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언급하자면 흔히 미드 사이즈 시계로 분류되는 62마스 재해석판의 케이스 직경은 캡틴 윌라드보다 2mm 이상 작은 40.5mm인데 반해서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47mm로 오히려 캡틴 윌라드보다 1mm가 더 깁니다. 캡틴 윌라드는 상대적으로 위아래가 상당히 짧은 시계인 겁니다. 두께에도 도명의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3.5mm로 상당히 두툼해 보이는 앞모습에 비하면 슬림합니다. 특히 옆면이 손목의 형태를 따라서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가 아래 부분이 역동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더 얇게 느껴집니다. 아래 부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케이스는 손등을 움직일 때 걸리지 않아서 착용감도 더 편안합니다. 브레이슬릿의 너비도 22mm가 아니라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좁아지는 형태라서 막상 차보면은 사진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인상과 달리 손목을 지배한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이코는 큰 케이스의 시계를 적당한 사이즈처럼 보이게끔 둔갑시키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몰라도 너무 클까봐 시도하지도 못할 시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62마스 디자인처럼 아무 복장에나 어울리지는 않겠지만은 좀 더 존재감 있는 시계, 좀 더 개성 있는 시계를 찾는다면은 캡틴 윌라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헤리티지로 따져도 캡틴 윌라드는 62마스 이상으로 세이코 다이버 시계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캡틴 윌라드 디자인의 효시는 1970년에 출시되어서 1977년까지 생산됐던 모델 번호 6105-8110입니다. 세이코 다이버의 계보 안에서는 62마스와 마린마스터의 뒤를 잇는 3세대 다이버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스투마스의 경우에는 1965년 세이코의 첫 번째 다이버 시계라는 엄청난 의의를 가진 시계이긴 하지만은 사실 디자인 자체를 놓고 보면은 동시대의 스위스 다이버 시계들을 레퍼런스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비교적 더 단정한 느낌을 주고 여러 복장에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가장 세이코다운 다이버 시계냐는 질문에는 조금 답변을 주저하게 됩니다. 3세대인 6105에 와서부터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세이코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종된 SKX는 물론이고 요즘의 킹터틀이나 SRPD 시리즈는 모두 6105가 정립한 기틀을 이어받은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105는 보기만 해도 든든하게 다이얼과 무브먼트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쿠션 케이스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케이스를 비대칭으로 만들면서까지 내시 방향의 크라운을 더 든든하게 보호한 게 특징적입니다. 150m의 방수 성능에 핵 기능과 수동 감기 기능도 없이 출시됐던 6105는 원래는 전문가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스포츠 시계로 계획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구도 좋은 시계로 워낙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세이코의 의도 이상으로 당대의 탐험가들과 군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시계의 별명이 캡틴 윌라드가 된 건 한 영화 때문입니다. 1979년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의 마스터피스 지옥의 묵시록에 등장했던 주인공이 바로 캡틴 윌라드인데요. 마틴 신이 연기한 이 인물이 6105를 차고 나옵니다. 6105의 출연은 고증에 매우 충실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습하고 더운 베트남에서도 잔고장을 일으키지 않았던 6105 시리즈는 PX에서 미군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시계였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와 베트남전에서의 활약이 캡틴 윌라드가 누린 영광의 끝은 아닙니다. 6105를 우에무라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1976년에 그린랜드에서 알라스카까지 개썰매로 횡단했을 뿐만 아니라 1978년에는 홀로 북극점 도달에 성공했던 전설적인 탐험가 나오미 우에무라가 이 시계를 애용했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해저 실험 니모 미션에 참여했던 캐나다 출신의 우주비행사 데이빗 윌리엄스도 같은 시계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바다 밑에 주거용 캡슐을 설치하고 생활해보는 1970년의 텍타이트2 프로젝트의 참가자 앤 하트라인도 비공식적으로 6105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컨대 캡틴 윌라드는 강력하고 튼튼한 시계로서 세이코 다이버의 명성이 시작되게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양으로만 봐도 듬직한 쿠션 케이스를 통해서 그 내구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건 물론이고요. SPB301J1에는 원작에서 존중할 만한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도 원작에 충실하고요. 정면의 방사형 브러쉬나 측면의 폴리시 같은 피니시의 방식마저도 원작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다이얼의 인덱스와 쉬분 침의 모양도 원작의 형태를 크게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보급형 시계를 지향하지 않는 만큼 70년대 원작에 비해서 당연히 많은 스펙상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방수 성능도 150m가 아니라 ISO 6425라는 전문 다이버 시계의 표준에 따른 200m의 방수 성능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내구도는 믿으셔도 되겠고요. 시계 유리로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가 채택되어 있고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도 슈퍼하드 코팅이 적용되어 있어서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진도 이제는 수동 감기도 되고 핵 기능도 있는 유갈 35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1호차 범위는 마이너스 15초에서 플러스 25초로 썩 인상적이지 않다는 게 아쉽지만은 파워 리저브가 70시간이나 되니까 완전히 감아 놓으면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업그레이드는 다이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SPB301J1은 북극 바다의 풍광을 다이얼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동가격대의 경쟁자들처럼 다이얼의 스탬프로 무늬를 한번 찍는 방식으로 제작한 게 아닙니다. 다이얼에 기초적인 무늬를 찍은 다음에 얇은 무광택의 코팅을 여러 차례 입히는 방식으로 입체적인 패턴을 구현해냈기 때문에 마치 북극의 빙하가 다이얼에 옮겨진 것처럼 생생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시계가 나오미 우에무라의 북극 탐험에 실제 사용된 적이 있었다는 스토리까지 더해지면 이 시계가 달리 보입니다. 다이얼의 다른 요소의 만듦새도 훌륭합니다. 아플리케 인덱스의 모양은 원작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야광 도료는 좀 더 두툼
두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12시 방향의 인덱스 모양은 두 줄로 두툼하게 표현되어서 쉽게 시계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시분침은 원작보다 굵고 각진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브러쉬와 폴리시 두 가지 피니쉬를 활용해서 빛을 다양하게 머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작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신호등 모양의 초침은 이어받고 있는 게 멋집니다. 북극 테마에 어울리게 신호등의 색깔도 하늘색으로 바꿔놨습니다. 62마스 모델의 다이얼과 비교해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이 특이한 초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디테일에 주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초침 때문에 캡틴 윌라드에 기우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젤도 북극의 테마에 맞춰서 하늘색의 스틸 인서트를 넣어줬는데요. 다른 캡틴 윌라드 기반의 모델들과 달리 촘촘한 동심원 패턴을 넣은 게 돋보입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은 62마스의 조작감과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날짜창은 별다른 장식이 없이 3시 방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하단에는 세이코 스포츠의 로고와 방수 성능 표시가 프린트가 되어 있네요. 날짜창에다 틀을 두르거나 하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62마스가 됐건 캡틴 윌라드가 됐건 야광이와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에 루미 브라이트 도료까지 두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아플리케 인덱스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세이코의 야광은 어지간해서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야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이코를 고르시면 그냥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크루인 케이스백이 들어간 뒷면에는 세이코 다이버 시계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커다란 파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계줄로는 62마스 계열 모델과 같은 형태의 브레이슬릿이 들어갑니다. 마디의 형태는 물론이고 똑같은 핀앤칼라 방식의 길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클래스프의 형태나 미세 조정 구멍의 개수, 다소 직관적이지 않은 다이버스 익스텐션의 활용 방식까지 같습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결합 상태는 62마스 모델에 비해서 유격 없이 좀 더 잘 들어맞는 편입니다. SPB 시리즈가 브레이슬릿 마디간에 유격도 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모델은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덜한 편입니다. 브레이슬릿이 약간 근육질 같은 인상으로 두툼하게 나왔는데요.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62마스보다는 캡틴 윌라드와 더 잘 어울리는 면이 있어서 브레이슬릿과 시계의 합은 캡틴 윌라드가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꼭 교체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캡틴 윌라드 모델을 62마스 디자인과 살짝 비교를 해가면서 이 시계가 세이코 다이버 시계 중에서 고를 만한 단 하나의 시계인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동안 62마스 디자인을 따르는 모델은 2번이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캡틴 윌라드의 강조점을 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디자인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62마스 디자인이 세이코의 다른 디자인을 압도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캡틴 윌라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살짝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같은 세이브디 오션 시리즈 중에는 62마스의 다이얼 패턴이 들어간 SPB 297이나 베이비 마린 마스터 디자인의 다이얼 패턴이 들어간 SPB 299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셔서 세이코 매장에 들르시게 되신다면 비슷한 조건에서 새 디자인을 다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